하나씩 저희가 오늘도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제 그 사망하신 17살짜리 학생 이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그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 응급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일단 격리시키면서 안심병원 개념으로 바로 받아줘야지 그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의료 공백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역 당국 또는 모든 병원들이 이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우선순위를 코로나로 두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응급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 8,652명이고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닷새 만에 세 자릿수에서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추세를 보면 두 자릿수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현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백 교수님? 예, 3월 13일 이후에는 계속 아주 안정세로 하향 안정세였었는데 갑자기 대구에서 그 요양병원들에서 많은 환자가 나와서 대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대구 지역이 서울 지역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또 분당의 재생병원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갖고 서울 수도권하고 대구하고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도 그 대구의 요양병원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진짜 취약 지역이고 환자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확진이 된다면 사망하실 확률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전체의 지금 사망률이 약 1%, 1.09% 정도 되는데 이게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 시기가 늦지 않게끔 적절히 빨리 중점적으로 치료를 해야만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분당의 재생병원의 경우는 아직도 그 144명 접촉자가 완전히 확인이 다 안 돼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늘어날 확률도 있고 또 다만 지금이라도 밝혀낸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지만 실제로 그 144명이 어느 정도 또 접촉을 했는지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이 확진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확률이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급격히 늘어갈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제는 가능한 지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은 지금 뭐 완전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확진자들, 즉 증상이 없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철저한 관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앞서서 분당 재생병원 얘기해 주셨으니까 바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상황실 즉각대응팀에서 근무하던 역학조사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관 중에는 지금 감염된 첫 사례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이게 아마 역학조사관이 방호를 충분히 하고 다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사실은 그 크루즈선에 올라갔던 사람이 걸렸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특수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144명이라는 사람들은 이 역학조사관이 아마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들에서 주로 밀접 접촉자들을 주로 대면하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방호가 역시 좀 안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이 역학조사관 같은 분들은 그 본인이 확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여러 역학조사관이라든지 방역당국이 같이 격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역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우리가 의료 공백이라고 그러지만 방역 공백이란 말은 잘 쓰지는 않지만 이 컨트롤 타워 같은 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거의 누차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역 공백, 뭐 이어서 뭐 행정 공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이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워서 이게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도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되는 걸 보면 정말 이 코로나19의 감염력이라는 게 전염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긴 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나 무서운 부분인데요. 무증상이면서도 전염을 시키는데 실제 그 사람은 무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르는 사이에 전염되는 것을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제적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신종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예단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철저하게 선제적으로 하는 방법 이외에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코로나19 확진자를 좀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반에는 사실 고령자, 뭐 기저질환자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20대가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젊은 사람은 이제 코로나19에 비교적 좀 강하다라고 그 생각해왔던 그런 선입견들이 이런 문제를 낳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역학 통계 우리나라 환자의 거의 지금은 이제 신천지 환자들이 저거 그대로 있고 나머지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거의 60% 정도가 신천지 교인이었거든요. 네. 예. 그럼 이 신천지 교인의 대부분의 연령 분포가 20대, 30대가 많고 여자 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 아. 20대가 많고 또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중국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중국에 신천지라는 상황이 없었고 예. 또 여자가 더 강해서 남자 비율이 많아서 뭐 남자의 유전자에 뭐가 약한 게 있고 여자가 유전자가 강한 게 있냐 뭐 이런 것까지 나왔을 상황이었으니까 예. 사실은 이 통계는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환자들 또 신천지 이외의 사람 일반 시민들의 그 확진자 연령 분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중국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예.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아마 그럴 것으로 봅니다. 확진자 27%니까 20대가 가장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례에서 신천지라는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네. 거기에 그 분포를 따져보면 신천지라는 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사실은 개학 연기 사안 다루면서 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20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젊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뭐 초중 고교생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집에 오면 뭐 어르신들도 계시는 집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아빠 엄마들 뭐 30, 40, 50대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세밀한 방역 대책이라는 게 우리가 준비돼 있는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런 방역 대책이 있을 수가 없죠. 젊은 사람들 또 학생들 PC방에도 가야 되고 지금 굉장히 긴 방학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다못해 동네 놀이터라도 가서 접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예. 뭐 물론 개혁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밀접한 접촉은 없겠지만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특히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클럽 같은 환경은 이 나이트클럽 같은 환경은 음주를 하면서 춤을 같이 추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을 보면 아주 밀폐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접촉을 하면서 환기는 거의 되지 않는 뭐 줌바 네. 댄스랑 유리 예, 뭐 거의 비슷하다고 그보다 볼수 있죠. 훨씬 더 큰 범위에서 많은 사람이 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서로 간에 감염이 돼도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네. 환자 수는 늘어나지만 사실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또 가족들하고 접촉하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 또 고연령층,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특히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안 걸린다고 경증으로 끝난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네. 역시 조심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더 무서운 것이 신종 바이러스라 우리가 다 잘 모릅니다. 지금 호흡기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소화기계에도 상당히 많이 감염되는 것이 알려져 있고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소화기계로 감염되었을 때에는 거의 증상을 못 느껴요. 설사도 안 하는 상황이 되면서 예. 또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수인성 바이러스처럼 예. 분변에서부터 경부로 즉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졌을 경우 호흡기가 아닌 소화기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장기들의 감염이 되어서 예. 일단 감염이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 미국 방역 당국에서도 어제 그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예.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경증으로 다 지나가진 않는다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주의를 지금 기울여야 될 시기이고 예. 또 한 가지는 마스크 문제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들은 사실 뭐 안 써도 감염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예. 내가 방어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증상이면서 옮겨주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예. 꼭 어떤 사람들인지 만날 때는 면 마스크라도 쓰고 예. 보건 마스크는 좀 더 노령층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그런 매너가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뭐 저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뭐 이제 젊은 분들 중에는 되려 뭐 클럽을 갔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이제 정보의 접근성이 좀 낮은 경우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좀 높아지면 말씀드리고요. 아까 소변, 뭐 분변, 소화기 쪽 감염을 말씀하셔가지고
일전에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소변이나 대변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 뭐 그건 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소변이나 대변에서도 바이러스가 분리는 됩니다. 예.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양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 소화기계에서는 그렇게 증식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 우리 몸에 와서 세포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적당한 이 리셉터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화기계 내에서 세포를 망가뜨려서 설사가 난다든지 하는 증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소화기 내에서도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호흡기계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계에는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들에 의하면은 소변이나 대변에 의해서 경부 감염이, 즉 그런 오염된 물건들을 만지게 되면은 우리 손에서 감염되고 다시 직접 간접 접촉에 의해서 우리 호흡기계로 들어와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감염 경로 자체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은 이것은 소화기계의 감염 경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케이스는 그다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학조사는 많이 하지 않지만 이 감염 경로도 분명히 이 호흡기계 감염 경로 못지않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그냥 뭐 이제 안전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화장실 갔을 때 대변을 보고 변기 커버를 덮는다든지 뭐 이런 위생 수칙을 강조하는 이유도 혹시나 거기 뭐 묻어 있는 일종의 바이러스들이 손을 통해서 우리 경구를 통해 감염된다든지 이런 위험성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위생 수치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권고를 했었죠. 화장실에 간 후에 꼭 먼저 덮고서 물을 내려라.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것은 우리는 100% 손을 씻지는 않거든요. 화장실 갔다 온 후에 소변이든 대변이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화장실을 들렸으면은 꼭 손을 씻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개인 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해외 유입 가능성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정부도 이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일단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14일간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특별 입국 절차가 그동안에는 무증상 입국자를 가려낼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좀 추가적으로 내려진 조치들이 앞으로 효과를 보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들의 입국한 외국인들을 2주일 동안 관찰을 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것이 꼭 신고된다고 볼 수는 없었던 부분인데 좀 더 강화된 조치죠.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유증상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잠복기에 무증상 감염자들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의 조치는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분명히 들어오면서 음성이 나왔다면은 일단은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잠복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은 특별 입국 절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추적은 하지만 일단은 이 조치는 아주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한 가지 더 이 조치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했었어도 상관이 없었을 것이 보이는 것이 유럽에 앞서서 일본은 유럽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거든요. 일본은 방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의심해서 2주일간 모든 사람들을 진단검사 없이 격리하겠다. 이런 조치를 해도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뭐 똑같은 조치를 하면서 이런 조치를 먼저 선제적으로 내렸어도 더 좋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일본에 합니다. 한해서만큼은. 일본에 한해서만큼은 일본에서 먼저 그렇게 했고 그 근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뭐 진단이나 뭐 어떤 아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자비로 2주간 동안 격리시킨다는 그 조치를 우리는 그 상대적으로 그만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이 조치를 내릴 거였으면 역시 일본부터 선제적으로 내렸어도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기상, 뭐 상황상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것이 글쎄요, 요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효과를 발휘할 만한 대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어떠세요? 그거는 있죠.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 입국을 하되 2주일간 격리시킨다. 자비로. 그다음에 지금 더한 것이 우리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들을 각 지방공항으로 다 나눠서 입국시킨다 하는 게 중국의 조치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마 못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지금은 고려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진단을 하면서 입국은 다 시키면서도 격리를 시키는
2주간 격리하면 뭐 그다음에 문제가 음성이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 체류자에 한해서 그렇게 2주간 격리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예, 각자가 잘 이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 매뉴얼이 잘 통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방역 당국이 잘 파악하고 관리가 가능하다면 지금의 수칙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저희가 정리하고요. 예, 나라박 상황 저희가 오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짚고 있습니다만 국내보다 더 심각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요. 전 세계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대통령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트럼프뿐 아니라 각국 정상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세계 대전급 위기로 규정하고 전시에 준하는 국가 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n a sense, a wartime president. I mean, that's what we're fighting. I mean, it's a very tough situation. Seit der deutschen Einheit, nein, seit dem Zweiten Weltkrieg gab es keine Herausforderung an unser Land mehr, bei der es so sehr auf unser gemeinsames, solidarisches Handeln ankommt. Nous sommes en guerre. En guerre sanitaire, certes, mais l'ennemi est là, invisible, insaisissable, qui progresse. Et cela requiert notre mobilisation générale.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쟁은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기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걸 좀 먼저 봤습니다. 저희 먼저 미국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미국은 확진자 뭐 10,000명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워낙에 인구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검사도 좀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확진자 수는 뭐 이 정도는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를 비교해 보면 일단 많긴 많습니다. 많아 보입니다. 예, 확진자 수가 계속 급속히 늘어나죠. 예. 이거는 처음에 환자가 생겼을 때부터 그 동선 또는 감염원 이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포가 심각해졌었고 네.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시민들의 공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은 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 확진자들의 동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어떤 카운티에서 한 명 나왔다 그러면은 그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동선 자체를 모르니까 모두가 다 공포에 빠지게 되거든요. 더구나 이 진단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진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추적하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미국은. 일단 나온 환자들 중심으로 해갖고 치료를 하는데 일단 병상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병상이 과연 확보가 될 것이냐. 임시 병상을 아마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요. 뭐 병원성까지 동원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미국의 의료 전달 시스템에서 과연 그 미국 의사 선생님들이 다 충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물론 의사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인구당 그 의료 전달 시스템이 미국은 전부 보험 시스템과 또 영리병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의료 전달 체계에서 얼마나 이 공공 방역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아마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뭐 이상한 딴소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다 지금 하고 있는 치료제들인데 이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잘 된다고 믿었었는데 지금 이 방역을 보면은 전문가들하고의 상의가 없이 거의 그 자기 가족들 중심으로 해갖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엄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우려가 될 수 있고 근데 미국 국민들은 정부 당국을 많이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방역이라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은 공포는 있을지언정 이 방역 당국을 비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확산세가 굉장히 빠른 상태고 뭐 짚어주셨지만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하려고 병원선도 띄우고 또 전쟁 때나 쓰는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마스크를 민간에 강제로 생산하게끔 만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도움이 되죠. 지금 공공 방역을 하는데 연방 정부가 나서서 모든 자금을 다 쓰면서 일방적으로 주정부한테 도움을 줘가면서 국민 1인당 뭐 돈도 1,000불씩 애들도 500불씩 줘서 많은 돈을 풀면서 하겠다 그러는 것인데
실제로 방역 면만으로 봤을 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네. 또 학교들도 다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과연 열 수 있는 건지 데이케어라든지 학교 다 지금 닫아놓고 있거든요. 예. 더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불법 이민들이 많이 있어서 불법 체류자 또 예.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이 나오는 환자들 이 환자들의 과연 불법 이민이라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을 그걸 굉장히 꺼려했었거든요. 불법 이민이라는 것 자체를.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 환자가 나오면은 뭐 그 사람 추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일단은 미국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이 사회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염증에 의해서 미국 사회에 좀 치부 같은 것들이 많이 밝혀질 것이고 예. 또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아마 약점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뭐 사실 이게 정치적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늘 조장한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이번 그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코로나19라는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을 거듭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우한 폐렴이란 말을 계속 사용해서 왔고요. 이 예. 더 강조하느라고 이제 차이나 바이러스란 말까지 만들어서 그 다른 사람들은 안 쓰는 말이거든요. 야, 근데 그게 걱정되는 게 이제 미국 내에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다인종 국가니까 아시아인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편견이나 어떤 뭐 인종 차별을 좀 조장하는 발언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있고 해서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뭐 동양인에 대해서 전부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예.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이 미국 사람들의 정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동양인들에 대한 그 차별, 특히 마스크 쓴 사람들을 더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방역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이 여러 가지 상황, 이게 갈등으로 갈 얘기가 아니고 서로 도와서 백신 같은 경우도 서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가면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예. 서로 누가 먼저 만드느냐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백신 개발도 뭐 시간이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서로 지금 막 뛰어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전임상 같은 것도 안 하고 네. 바로 사람한테 이 임상 일상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중국도 그에 지지 않으려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예. 이게 과연 옳은 상황인가? 물론 백신 빨리 개발하는 거 좋지만 그렇죠. 예, 올 겨울까지 만들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미국 당국자들도 그 올해 안에는 안 되고 아마 1년쯤 걸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FDA 당국자가 벌써 얘기한 것인데 이게 빨리 만들어서 과연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접종할 수 있느냐? 또 그 시기가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과연 이 접종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무리수가 많이 있는 것이 계속 보이는데도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계속 뭐 그렇게 가고 주정부 생각 다르고 또 연방정부 생각 다르고 각각의 주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은 뭐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네. 예, 같습니다. 아무튼 좀 걱정이 돼가지고 뭐 인종차별 범죄라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려들이 좀 이 중국 바이러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 해서 의학적인 차원은 아닙니다만 좀 걱정스러워서 여쭤봤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하면 바이러스가 소위 얘기하는 활개를 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초반에 좀 나왔었죠. 근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지금 신종 바이러스라 역학적인 게 하나도 나온 게 없고요. 지금 이번 여름을 우리도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습기라든지 온도에 습기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좀 활동력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 이 사람이라는 숙주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바이러스는 온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과의 거리이지 예. 온도는 그다지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는 예. 것을 보면은 이 싱가포르라든지 뭐 여러 남미 더운 국가들 나라도. 더운 나라들도 다 만연이 되고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 때 봐도 예.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꼭 온도가 높아지면은 약해진다 하는 것은 또 우리 몸의 면역력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네. 몸이 추울 때는 면역의 그 추위를 견디는데 많이 쓰다가 예. 날씨가 따뜻해지면 점점 면역력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 예, 또 공기가 따뜻해지면은 환기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네요. 있어서 네. 어느 정도 감염력, 전파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다 이런 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페루의 상황도 저희가 지켜봤지만 국경을 지금 봉쇄한 나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나라 간의 어떤 교역을 막았기 때문에 교민들의 지금 한국행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이제 이란에서 한 80분의 우리 교민이 전 세계로 돌아오시긴 했지만 지금 정부가 추가로 전 세계 투입을 좀 고려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일단 유럽이 고려의 대상이 되겠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 귀국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사실은 미국인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 귀국하는 비행편도 뭐 거의 지금은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유럽 상황 뭐 이제 저희가 매일 짚습니다만 이탈리아 상황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섰다. 이탈리아가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는 백순영 교수께서 여러 번 짚어주신 적이 있는데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 누적 사망자 수가 중국을 넘은 사례는 이탈리아가 또 처음이라서 이걸 또 안 짚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한보다도 더 심각한 병실 부족,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1000병상 만들고 그걸 몇 개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탈리아의 경우는 지금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만든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체육관만 해도 이해가 갔었는데 축구장까지 가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 의료진들이 과연 그만큼 있겠느냐. 그 병상을 그렇게 늘렸을 때 이만한 환자들을 다 어떻게 모니터링이라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의료진 자체도 많이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래 의료진이 부족한 것이 이 금융위기 때 많이 빠져나가서 의료 수준 자체가 높지만 의료진이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상황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보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즉 우리 대구에서 가끔 그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가 우리는 다 회복이 됐는데 이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이탈리아의 경우가 딱 그 경우죠. 환자가 생겼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는 병상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8%까지 치사율이 올라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점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재 확산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중국 의료진들이 여러 개 많이 남아서 많이 도와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그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가서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 외국의 의사들이 이탈리아에 가서 진료를 해서 말도 안 통할 텐데요. 그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그건 의심이 되지만 뭐 여러 가지 딱히 방법이 없고 의료진이 부족한 걸 메꾸는 방법은 외국에서 도움을 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 유로라는 이 나라 전체들이 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못 끄고 있어서 서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뭐 걱정되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뭐 독일도 있고 사실 스페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뭐 모든 나라를 다 짚을 수는 없는데요. 저희도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중국 쪽 볼까요? 중국은 근데 이게 중국 본토 안에서는 이틀째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다. 이런 어쨌든 통계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확진자는 저희가 늘 이제 언급하지만 영유입된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나온 것이고요. 근데 이게 통계상 이게 믿을 수 있겠느냐? 통계라기보다 지금 중국에서 하는 방법은 진단 방법, PCR 방법인데 그 감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가 있다 할지라도 폐렴까지 갔는데도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상황도 실제로 환자가 존재해도 이 진단 키트 갖고서는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통계가 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톨릭 의대 교수 백순영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